준비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날씨도 굿은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42회 국제학 포럼 시작을 할 거고요. 오늘 모실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의 박인희 교수님이시고, 내년에 이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님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외교와 동아시아의 안보라는 주제로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은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좋은 특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미애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박인희라고 합니다. 계명대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선산 김천 사이에, 여기 한 1시간도 안 걸리죠? 올라가면 있죠. 김천에 온 학생 계세요, 혹시? 안 계세요? 선산에 온 학생 계세요? 안 계세요? 김천 선산 사이에 아주 어릴 때 살아서, 대구에 가끔 와봤었는데, 아마 영남대에는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주 높은 캠퍼스 빌딩 하나도 기억이 나고,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명대도 와봤을 텐데, 그때는, 대구 가톨릭 대학이 없고, 효성여대가 있고, 뭐 그런 시절인데, 계명대도 와봤을 텐데, 어릴 때 기억은 제가 없네요. 오다가, 이렇게 곰곰이 되짚어 봤는데, 근데 아무튼, 정문에서, 학교 들어오면서 학교가 너무 아름답고, 지금 1년 중에 제일 캠퍼스 예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외교와 관련된 얘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된 얘기,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와 관련된 얘기. 여러분 혹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동아시아인이야,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다른 나라, 유럽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동아시아인, 이스트 에이시아인, 동아시아와 관련된 얘기 하고요. 그것이 한국에 주는 의미, 함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렇게 매번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운영이 되나요, 학생 여러분? 네. 제가 강의에 앞서서 강의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해서, 계명대학에도 국제학을 다루는 강의하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죠. 저희 학교도 있는데, 국제학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문과, 다 같은 과 학생들이세요? 대부분? 아니세요. 네. 그러면은 전공이 다양하세요? 주로 인문사회 계열? 이공계 학생도 계세요? 다 인문사회 계열? 그러시구나. 그러면 영문과 학생도 계실 거고, 사회학과 학생도 계시고, 계명대 사회학과가 있나 모르겠지만, 정외과 학생도 계시고, 그럼 주로 인문대 학생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학문 부분은 어디서 배우든지, 세계화가 되어서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계명대학교 영문과를 나온 학생이 4년 동안 받는 교육과정. 어디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전남대학교 영문과 학생이 4년 동안 교육받는 내용.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가서 고려대학교 영문과 학생이 4년간 배우는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유니버셜리티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부산대 경제학과 배우 학생,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학생 4년간 비슷한 걸 다 배웁니다. 심지어 교재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제학은 조금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 국제학부가 있고, 연대는 언더우드라는 게 있고, 언더우드 컬리지라는 게 있고, 계명대학도 있죠. 국제학부가, 국제대학 있죠. 고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고, 그런데 국제학은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영문과나 경제학과나 사회학과는 학문적으로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셜리티, 일반성이 다 있어요. 뭘 가르치고 그래서
뭐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이 한국에서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되지만 외국 가서도 아마 다른 나라 학생들이랑 거의 비슷한 걸 배울 겁니다.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금융, 노동경제, 재정학 이런 식으로. 근데 다른 나라에는 한국의 대학 교육은 미국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미국의 대학의 학부 과정에 국제학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미국에는 당연히 영문과도 있고 편하니까 우리가 오늘 미국 시간이니까 미국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경제학도 있고 다 있지만 학부 과정에 대학 과정에 국제학을 전공으로 삼고 있는 대학이 미국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일본에서 배우고 미국에서 배우고 유럽에서 배우고 경제학이 다 비슷하다는 그런 유니버설리티가 있는 분야도 있고 세계화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를 만들어서 대학 전공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죠. 국제학이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계명대학에 법대 있어요? 있어요? 법대가 있으면 로스쿨은 없는 거죠? 법대가 있는 학교들 로스쿨이 없어요. 아세요? 네. 법대가 있어요? 대학? 응? 법학과가 있어요? 아, 그러면 로스쿨이 없는 거겠네. 네.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법학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공부 잘해가는 거고, 근데 미국에는 어차피 미국 얘기합니다. 미국 얘기 시간이니까 미국에는 법대가 없습니다. 학부 과정에 전부 로스쿨이 있어요. 또 계명대학에 행정학과 있습니까? 있어요? 네. 한국의 사회과학 대학 안에 행정학과가 제일 파퓰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7급 시험 보고 그죠? 네, 공무원 시험 봐야 되고 또 의지가 있는 학생은 고시도 보고 싶고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한국이 리소스가 없던 시절에 짧은 시간에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훈련된 공무원 조직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행정학과를 만들었고 그 행정학과가 지금까지 전통이 있어서 제일 파퓰러한 과가 됐어요. 미국에는 행정학과가 없어요. 미국의 행정학은 다 행정대학원, 퍼블릭 팔러시 스쿨 이런 식으로 대학원에 가르칩니다. 법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워낙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법에 투입할 수 있는 이 인력들도 빨리 배출해야 해 법대라고 만들고 그런 것처럼 행정학과 이런 게 한국이 고도 성장하는 압축 성장한 기간에 이 공무원 조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영문과나 경제학, 사회학처럼 유니버설리티가 있는 학문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 특화된 목적으로 만든 교육 단위인 거죠. 국제학부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국제학부가 김영삼 대통령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 때 태어난 학생 없죠?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다 태어났죠. 김영삼 대통령 93년부터 5년간, 97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학생 있어요? 군대 갔다 온 학생 있으면 있을까 말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95년도에 한국은 산업화도 하고 민주화도 하고 다음에 한국의 타겟은 세계화다. 95년도를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자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빨리 해가지고 사람들 키워내 이런 게 막 익숙하니까 국제대학을 만들어서 국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내자.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97년도에 국제대학원이 생깁니다. 서울도 생기고 연대도 생기고 이화도 생기고 그러다가 좋은 학생들이 오네, 취직도 잘 되네. 공대 계명대학 공대가 크죠? 공대 학생들을 키우려면 돈 많이 들죠. 그렇다고 등록금을 2배, 3배 받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더 받잖아요. 그죠? 공대 학생 건축가, 토목가 이 학생 키우려면은 막 뭔가 실험실 있어야 되고 근데 영문과는 칠판만 있으면 되죠. 그죠? 칠판에 공표만 있으면 돼요. 영문과는 의자도 책상이나 그죠? 국제학도 마찬가지죠. 영어 좀 할 줄 아는 교수님만 있으면은 이게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학문단위잖아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오지, 출입 잘 되지, 한국이 세계화돼서 외국의 경험에 노출된 학생들이 막 앞으로 생겨날 것이지 국제학부 되겠네 해서 2000년도 초반에
계명대학이 국제대학을 언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계명대학도 KRC인가 뭐 있죠? 아마도 제 생각에 2006년, 7년, 8년 이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화여대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국제학부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 그리고 2002년에 고려대학이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기업의 취업당당 기업 취업당당 사람이 계명대 경제학과 나왔어? 뭐 배웠겠네. 진작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 투입할 수 있겠네. 오케이. 시험장 한번 봅시다. 영남대 동문과 나왔어? 뭘 배웠겠네. 그럼 이렇게 가능해요. 이대 계명대 국제학부 나왔어? 뭘 배웠을까? 그죠? 영어는 좀 할 줄 알 것 같고, 외교를 배웠을까? 국제경제 무역을 배웠나? 국제법을 배웠을까? 이렇게 한국의 유니버셜리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연세대학교에서 언더우드 칼리지를 만들면서 이 국제학부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이 좀 사라졌고, 아주 훌륭한 몇 명 학생은 국제기구에 가지만, 이런 프라이빗,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업을 담당하거나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거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들이거나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이 정확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적 사회에 특화된 그런 교육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나서 한 시간 넘게 드릴 말씀은 일관되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왜 외교가 중요한 건지 그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동아시아 지역이 뭔지, 지역, 대구는 구가 몇 개입니까? 구가 몇 개예요? 제 생각에 10개는 안 될 것 같고, 7, 8개? 한 7개 될 것 같아요. 네. 대구는 그런 구로 나누긴 하지만, 대구는 또 전통적으로 나누는 지역이 있죠. 어떻게 나눠요? 대구는? 서울 같으면 강북권, 강남권, 강서권, 이렇게 서울 나눠지는데, 대구도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아시아라는 마을에 살고 있어요. 더 좁히면 동북아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계명대는 대구에서 어디에 있어요? 북쪽, 서쪽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서쪽, 대구 서쪽에 있는, 대구 서쪽 지역에 있는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적 관점에서 지역 한번 생각해보고, 미국은 패권 국가니까 여러 지역을 관리합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어떻게 관리하지?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요. 그 중에서도 한반도적인 맥락은 뭐지? 이런 거 한번 같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주 투박한 지도입니다. 자, 전 세계에는 14개의 마을이 있어요. 14개의 마을. 그 마을들 이름 아무거나 한번 지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지역이 있을까?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보세요. 동아시아가 그 14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동, 미들이스트 그 14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유럽? 네, 그러니까 서유럽이 하나입니다. 유럽은 하나로 커버하기 너무 크죠. 서유럽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동부 유럽이 하나이고, 러시아는 별도로 커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이 동네가 서남아시아예요. 아시아는 4개 마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시아는 4개 마을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아시아, 온갖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 여기가 중동, 이렇게 아시아는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는 14개 정도의 마을이 있어요. 그 중에 나는 대구에 살고 있지만 나는 동아시아라는 국제사회 전체를 보는 그런 마을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면 그렇게 마을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북한 핵 문제를, 오늘 저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동아시아 더 좁혀서 보자면 동북아적 관점에 설명해야 말이 되지, 북한 핵 문제를 서유럽적 관점에서 무슨 서남아시아적 관점에서 설명하면은 그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각 마을은 고유한 독자적인
정치 경제적인 일종의 독자성을 가집니다. 독자성, 완결성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 14개 정도의 마을이고, 그리고 동아시아는 다시 동북아와 동남아로 나눠집니다. 한 20여 개 국가의 동아시아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나눠지는데, 어떨 때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동북아와 동남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떨 때는 동북아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만들고, 어떨 때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고 논의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됩니다. 동북아 8개 행위자, 동북아 8개 행위자가 있어요. 동북아에는 누구 있어요? 남북한, 일본, 이따 다시 얘기 드릴 텐데, 특이하게도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몽골, 대만이 있는데, 제가 왜 동북아에 8개 국가가 있지 않고 8개 행위자가 있냐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에게 대만은 정치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만 대표부는 나가 있지만, 한국 정부 승인을 받은 외교 대사가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트럼프 말기에 그거 갖고 싸웠죠. 지난 7월인가요? 미국 하원 의장 누구죠? 나이 많으신 여자분? 이제 이번에 물러나는 분? 펠로시 여자가 하원 의장이, 그죠?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방문한 중국 고위 미국 고위 정치인이어서 엄청 시끄러웠죠. 신문에 본 기억 나세요? 펠로시가 가면 된다, 안 된다. 중국이 뭐, 거기 앞에서 막 방공포 훈련을 하고, 공공기를 띄우고, 그랬던 기억 나세요? 자, 왜 그랬죠? 전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과 학생 계세요.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의 중국 정책, 원 차이나 팔러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이 인정한 중국 국가는 대륙 중국 한국입니다. 대만은 그냥 동북아에 있는 행위자예요. 그러면 대만은 아무도 대만과 국교를 수교하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태평양,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중에서 대만과 국교를 수교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들이 많아서 대만이 경제 지원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동아시아라는 말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남북한이 분단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어떤 국제사회적 세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대 갔다 온 학생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고양시에서. 아유, 멀리 가셨네. 그 다음에 남북한 분단 상황이고, 한국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세팅, 한국은 미국과 가깝고, 일본과는 미웠다, 싫었다, 좋았다 하고, 이런 세팅이 언제 생겨난 거죠? 19세기에? No, 그죠? 19세기는 아직 조선이 있을 때입니다. 문호를 개방하고. 언제 생겨난 걸까요? 1930년대? 아니죠. 1980년대? 그거보다는 더 됐어요. 언제? 1950년대 전후에 생겨난 세팅입니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팅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동북아, 동아시아라는 마을은 세팅이 됐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세팅이 됐어요. 됐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세팅, 이 동아시아 국제라는 게 어떨 때는 동북아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바꿔도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는데, 이 동아시아 안보 국제질서가 한국 전쟁을 계기로 세팅이 됐는데, 그 세팅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 세팅의 가장 큰 특징.
일상에서 이런저런 표현을 막 쓰다가 그 표현이 어떤 학문적 영역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화학이나 물리학과 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리티컬 포인트, 그냥 일상의 크리티컬 포인트 하는데 그게 뭐 임계점, 임계치 이런 표현이 되면은 화학이나 물리학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사용할 겁니다. 동맹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제정치에서 동맹.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뭐 방송에 나가서 실수라도 뭐 농담으로라도 일본이나 중국을 한국의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가는 저는 그날 아마 SNS에서 뭐 그냥 천번의 살인 당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맹은 아무튼 한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미국이에요. 한미동맹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일동맹, 한중동맹이라는 거를 상상하기 어려운 정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 파트너는 몇 개쯤 될까요? 한국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의 동맹 파트너인 그 미국은 다른 나라 몇 개 정도의 나라와 전 세계 나라 몇 개, 지금 UN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193개국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몇 개의 나라와 미국은 동맹을 맺고 있을까요? 60여 개. 40개 정도 됩니다. 40개 정도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이 있는 거고,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 다 맺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호주 엄청 가깝죠. 뭐 요즘 인도하고 맺고 좀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국제관계적 세상, 어떤 세상이지? 한반도 분단이 언제 됐지? 48년도 됐죠. 두 개 코리아는 미국에게 가까워졌어. 언제부터 가까워졌지? 한국전쟁이랑 가까워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여러분을 구성하는,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대한민국 사람을 구성하는 그 세팅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해서 생겨났다. 근데 그 세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동맹 관계다. 이런 데가 잘 없습니다. 유럽에는 나토라는 이름으로 다자동맹으로 들어갔지, 아시아처럼, 동아시아처럼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필리핀동맹, 지금 없어졌지만 미대만동맹, 미태국동맹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 매우 이례적인 세팅입니다. 이례적인 세팅이에요. 미국이 세팅한 질서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실현할 수거나 북한을 적으로, 제가 자기가 표현하면 안 되나? 아무튼 뭐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애매한 감정이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팅된 질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겠죠. 그죠? 한번 세팅된 게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세팅에 뭐 색도 다시 칠할 수도 있고, 그죠? 디자인도 바꿀 수도 있고, 우리 집도 오래되면 리모델링하고 고치듯이 50년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생겨난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크게 한번 재조정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데탕트라고 부릅니다. 데탕트, 1970년대 데탕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 들어보신 분? 1970년대까지 미국은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국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년, 60년까지 미국은 중국을 빼고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 꽉 껴안고 살았던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해줄게. 중국, 소련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힘이 붙여요, 미국이. 뭐 때문에 힘이 붙였습니까? 70년대 결정적으로. 영화 보세요. 베트남 전쟁 때문에 힘이 붙이죠. 리소스를 쏟아부어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을 들이는데 나중에 이게 참 헌딜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리모델링합니다. 50년대 세팅된 질서 20년 만에 리모델링은 그게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이고, 우리는 그거를 데탕트라고 부릅니다. 큰 데탕트라는 것은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데탕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작은 대탕트가 한 번 더 생깁니다. 북방 정책에 대해 들어보신 분? 북방 정책. 노태우 행정부가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행정부 때 과감하게 실시했던 외교 정책 자유화예요. 그 이전까지 한국은 누구랑 국교가 없었다. 올 여름 8월에 행사 많이 했는데 대구에서 하지 않았을까? 외교 행사 큰 행사 뭐 했어요? 올 8월에 한중 수교 30년 기념. 언제 생긴 거예요? 그럼 92년도에 처음으로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냉전이 끝나네. 북한과의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이제 과감하게 공산권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돼. 그게 한국이 추진한 북방 정책이고 한반도 의미의 대탕트. 그래서 중국과 소련과 국교 정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질서가 또 한 번 작게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이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세팅이 50년대에 됐는데 그 세팅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 동맹. 양자는 뭐예요? 1대1로 관계를 하는 거죠. 다자는 여러 명이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몇 명 있어요? 35명? 퉁칩시다. 35명이라고 쳐요. 35명이 있는데 제가 미국이에요. 가정에서 제가 1대1로 동맹을 맺어요. 35개가 나와. 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 35, 저도 들어가서 36명이 하나의 다자동맹을 만듭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제가 미국이에요. 여러분께서 1대1 국가 동맹을 맺습니다.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넌 내가 이걸 줄게. 너는 이걸 내. 예? 너는 누구 만나지 마.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다른 사람이랑 또 동맹 맺어. 뭘 양자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동맹을 만들어서 자, 다 여기 쳐다봐. 이거 하자.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오케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차이가 있는 건 아시겠죠? 뭐가 다르겠어요?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의 차이. 돈이 뭐가 더 비용이 많이 들겠어요? 1번이 많이 들죠. 1번이 많이 들죠. 그죠? 또 뭐가 다르겠어요? 아유, 1번이 훨씬 번거롭죠. 2번이 덜 번거로워요. 덜 번거롭다는 게 좀 외교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 번거롭다는 말 말고 뭐가 있을까요? 룰을 어기는 놈은 1번에서 찾기 쉽겠어요? 2번에서 찾기 쉽겠어요? 2번이 찾기 쉽죠. 자, 우리 하나야. 세팅 하나로 룰을 만들었어. 누가 그걸 어기는지 금방 파악이 가능하고 퍼니시를 할 수 있죠. 양자 동맹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이거 하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봐줘봐. 오케이, 알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그래서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 그런 차이가 있고, 미국은 동아시아에는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유럽에는 다자로 들어갑니다. 나토라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미국은 아시아에는 양자로 들어오고 유럽에는 다자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다자로 하려면 어떤 조건이 최소한 있어야 될까요? 비슷해야 돼요. 공통문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문명, 그죠? 산업혁명, 그죠? 대서양 공동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동아시아처럼 어떤 애는 막 30년 독재하고, 어떤 애는 나라를 아들한테 빌려주고, 어떤 나라는 지지를 못 살고, 어떤 나라는 엄청 잘 살고, 이런 데에서는 다자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 구조적, 유사성, 문명, 배경적 유사성, 이렇게 조금 있어야지 다자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다자가 잘 안 돼요. 그 차이가
미국이 동아시아는 양자로 들어가고 대서양은 다자로 들어간 큰 차이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자, 양자로 들어가고 다자로 들어갈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지키자, 공산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본주의적 이념을 보호하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90년도에 냉전이 끝납니다. 냉전 질서가 끝이 나요. 냉전 종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이 다자로 들어가고 양자로 들어갔던 가장 중요한 존립 기반이 없어진 거죠. 니네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겠다고 들어왔다며. 그래서 우리 뭐 용산, 군산, 의정부 우리 땅 엄청나게 차지해서 미군 기지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이 동맹이 끝났어. 냉전이 끝났어. 나가주세요. 뭐 그런 논의가 생기겠죠. 나가고 안 나가고 그 다음 문제는 그죠? 뭐 일본의 경제와 동아시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들어왔어요. 오키나와 뭐 동경 그 근처에 우리나라는 28,500명인가요? 45,000명의 최고의 그냥 기지가 미국 기지가 일본에 있고 냉전 끝났으니까 소련이 없어지고 공산주의 포기하고 나가. 그렇게 존립의 기반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냉전 끝나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많은 나라, 한국 고민 안 했죠. 북한이 있으니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나와요. 안 나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하나둘 차곡차곡 쌓이면서 공산주의는 없었지만 다른 논리가 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른 논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중국의 무상. 그렇죠? 중국의 무상. 그런 겁니다. 궁금한 거,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좋습니다. 자, 동아시아는 그렇고, 동아분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코리안이면서 이스트 에이시안입니다. 유럽 애들은 나는 프렌치면서, 나는 저먼이면서 유러피안이야.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동남아도 그런 생각을 해요. 동남아. 아세안의 역사가 워낙 오래돼서. 근데 여러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제가 진짜 장담을 한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나는 코리안이지만 난 노스 이스트 에이시안이야.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은 그런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자, 그런 게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탕트라는 큰 변화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했고, 집을 뜯어 고쳤고,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다시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외교에는 유독 프랑스어 용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데탕트가 그래요. 그죠? 또 다른 거 하나 누가 예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개명된 불어가 있습니까? 불문과 학생? 없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우리 학생을 뭐야? 제가 이 학생을 예를 들어서 멕시코 대사로 임명을 해요. 그러면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아그레망을 받아요. 그죠? 그런 표현이죠? 아그레망을 받는 사람은 대사고, 아그레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총영사입니다. 총영사. 상대국의 동의를 필요하면 대사고, 그런 거죠. 데탕트가 그렇지만 중국이 들어오고, 리모델링 하는데 중국이 동아시아 질서에 들어오면 엄청난 변화죠.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를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중국이 중요한 행위자로 들어온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아마 10벌 중에 반은 메이드 차이가 있을걸요? 그죠? 저도 그럴 수 있고요. 어디 식당 가보세요. 여러분 먹는 김치 거의 다 중국에 들어온 김치들일걸요 아마? 그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거고, 그 중에서도
자, 미국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동아시아의 양자 동맹으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은 누구를 제일 아끼고 신뢰를 할까요? 일본. 미일 동맹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동아시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일 동맹이 가장 신뢰할 만한 중요한 동맹, 미국의 관점의 동맹 자산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전쟁을 해서 일본이 원수이긴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1930년대 우리 뭘 만들 수 있었을까? 이건 제가 우리나라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우리 스스로 30년대 뭐 자전거라도 만들었을까요? 혼자 자동차 상상도 못하고 그때 30년대 일본은 혼자 기술로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만들어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다 전쟁을 해서 망한 나라지만 그런 선진 문명이 일본을 미국 편으로 묶어둘 수만 있다면 동아시아 안보를 관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 성장을 잘해서 돈도 잘 내고 버든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비용도 잘 부담하고. 그렇죠? 네, 일본은 핵심적인 이런 표현 안 들어보셨죠? 허브 앤 스포크 이런 표현 아시는 분? 한 명 계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냉전기라면 4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냉전기. 그 냉전 기간 동안에 자잘구레한 군사적 충돌은 많이 생겨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미국이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중동에 뭐 작전 하나 하고 남비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대규모 국제전은 냉전 기간 중에 냉전이 뭐 엄청난 것 같지만 딱 2개 벌어집니다. 근데 그 2개가 다 동아시아 전쟁이에요. 하나는 한국 전쟁, 하나는 베트남 전쟁. 처음 듣는 얘기지만 이상하죠. 냉전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만든 갈등도 아니고 미국과 소련이 전개한 대규모 서양 문명권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념 전쟁인데 그 한 50년 가까운 이념 전쟁 중에서 물리적 충돌로 표출된 대규모 전쟁이 2번밖에 없었어.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그게 2개나 동아시아야? 그것도 이상하고. 그죠? 하나는 한국,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냉전, 영어로 콜드워. 왜 냉전이에요, 근데? 열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과 소련이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왜 전쟁입니까? 차갑긴 차갑지만 전쟁은 전쟁이에요. 왜 차가워요? 직접 싸우지 않아서. 근데 왜 전쟁이에요? 뭐 스파이 전쟁, 군비 경쟁, 그죠? 정보 전쟁, 뭐 외교 전쟁 이런 거는 핫워에 준할 만큼 겪었기 때문이죠. 무기 개발, 신무기 개발. 70년대에는 여러분이 요즘 신문에서 맨날 보시는 ICM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엄청나게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지 않으세요? 6,000마일, 8,000마일을 날아가서 정확하게 타겟을 때려요. 엄청난 기술이죠, 그죠? 그걸 지금 북한이 혼자 해내는 거 아닙니까? 미국 때릴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쟁은 전쟁인데 냉전인 거죠. 콜드워. 혹시 콜드워라는 표현을 누가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쓰는지 영문과 학생 계세요? 영문과세요? 콜드워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쓰는지 아세요 혹시? 언론이 있었어요. 미국 언론이. 봅시다. 자, 그렇고 냉전은 그렇습니다. 냉전. 네. 그래서 미국이 들어와서 동아시아를 장악하는 그런 겁니다. 분단된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정치적 자기네들 내부 이유 말고 자기네들 국내 사정 말고
국제정치적 요인 때문에 분단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독일, 베트남, 한국, 파틀리 중국, 파틀리 예멘, 뭐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은 다 자기네들 문제죠. 자기네들 문제고 국제정치적 예멘은 좀 복잡한데 예멘도 그 5개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예멘, 중국, 독일, 중국도 좀 복잡해요. 중국도 좀 복잡하고 베트남, 한국 대표적인데 자 예멘 통일했나요? 네. 언제? 91년도에. 베트남 통일했습니까? 네. 언제? 베트남 통일 완성된 거는 75년도입니다. 60년대 전쟁에 70년대. 자, 독일 통일했습니까? 네. 언제? 91년도에. 중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은 나라가 아니어서 통일했습니까? 물어보면 중국 사람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삶은 언제 세팅된 거다? 한국전쟁 50년을 기점으로 세팅된 거다. 동아시아는 그렇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팅된 질서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 중에 지금까지 분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밖에 없다라는 것도 아셔야죠.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75년도에 전쟁 끝난 다음에 20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고 가난하게 삽니다. 그냥 뭐 고삐 조이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가 미국이랑 95년도에 수비하고요. 오셨습니다. 자, 동아시아 미국이 들어온 양자동맹 질서에서 제가 크게 한번 리모델링 구조조정한 게 언제였다? 70년대.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데땅트. 데땅트라는 70년대 구조조정의 가장 큰 핵심 특징은 뭐다? 동아시아 질서에 중국이 들어온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위중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들어오긴 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 중국이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막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워낙 50년대, 60년대 중국이 내부적인 문제가 어려웠고 뭐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그러다가 서서히 90년대 이후 서서히 중국이 경제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서서히 경제성장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하니 미국의 관점에서는 냉전이 해체되고 좋긴 좋지만 중국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이미지로 미국의 전략가들에게는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는 뭘까요? 아, 이게 소련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간신히 해결해놨는데 중국이 떠나도 소련이 되려나? 약간의 걱정과 두려움과 위협의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뭘까요? 아, 냉전이 끝나고 우리가 아시아에 빠져야 되나? 아, 한국 같은 데가 있으면은 뭐 그냥 전쟁 훈련하기 최고인데 애들 훈련도 시키고 그랬다가 바로 중동에서 뭐 터지면 트윗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성장을 어느 정도는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위협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발을 떼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존재감이 있는 거 아니야?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겠죠. 그거는 뭐 한국이 미국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생각에. 그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합니다. 그러면서 90년대가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아시아 20여 개 나라들을 관리하는 그 전략은 그냥 일본 스쿨이었어요. 일본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문가들, 미국 국무성과 워싱턴 싱크탱크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일본 전문가들이에요. 한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100명 있으면 한국 전문가 한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야 이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뭐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를 관리하는 거야. 그래? 이번에 일본에서 뭐 수당이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무슨 아세안이라는 게 생겼다는데 어떡하지? 아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반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아시아 전문가 그룹을 재팬 스쿨이라고 부릅니다. 재팬 스쿨이었어요. 근데 자 중국이 언제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까? 90년대부터 차츰차츰 성장하면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짜면서 야 우리가 45년 이후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일본 전문가들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를 관리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사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지. 중국이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니까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 전문가들 통한 아시아 정책으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워싱턴 DC에 가면은 일본을 공부하는 미국 전문가와 중국을 공부하는 미국 전문가 사이에 이렇게 팽팽한 대결과 균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재팬 스쿨, 차이나 스쿨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팬 스쿨과 차이나 스쿨 이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워싱턴에 있는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세계를 어떻게 해야 되니? 유럽은 소유력 국가들이 알아서 할 거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박살이 나긴 했지만 걔네가 우리보다 먼저 산업혁명 성공하고 거뜬한 나라들인데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애들이 다 어떻게 할 거고 소련이 내려오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를 더 관리해야 돼. 아시아 스쿨과 그렇지 않아. 우리의 태생이 뭐니? 결국 그죠? 청교도에서 와서 우리는 태생은 유럽인이야. 우리는 대서양 문명권에 있는 나라야. 미국은.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유럽을 관리하고 유럽이랑 잘 지내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유럽 스쿨과 아시아 스쿨 사이에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냉전이 끝나고 90년대 이후에서는 미국 워싱턴의 전략을 짠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스쿨과 재팬 스쿨 사이의 경쟁과 이렇게 대립이 전개됩니다. 지금도 글쎄요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뭐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렇듯이 일반 기업에 이제 많이 취직을 하시겠죠. 그죠? 회사 들어갈 거고 또 뭐 서울에 올라올 학생들도 계실 거고 또 뭐 많지는 않겠지만 또 뭐 외국 같은 데 가서 살거나 근무할 학생도 있을 텐데 아무튼 워싱턴 DC에 가면은 이 싱크탱크라고 하는 그런 싱크탱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싱크탱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싱크탱크는 들어봤죠? 싱크탱크 한번 들어봤죠? 자, 현대기아, 현기라고 그랬죠? 현기차는 뭘 팔아요? 네? 자동차를 팔죠? 그죠? 대우조선, 오래 걸리지만 뭘 팔아요? 배를 팔겠죠? 삼성전자, 반도체를 팔죠? 싱크탱크는 정책을 파는 회사입니다. 정책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정책 경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워낙 취약해서 싱크탱크라는 인더스트리 산업이 생겨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미국은 정책, 그죠? 뭐 정책을 만든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정책이에요. 자동차나 컴퓨터가 아니라. 그런 회사를 싱크탱크라고 하고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 200여 개의 싱크탱크들이 쫙 있고 그게 K 스트리트라는 데 가면 싱크탱크 있는 거리가 쫙 있고 옆에 M 스트리트는 뭐 외교관 거리가 쫙 있고 막 뭐 이렇게 온갖 나라에 가서 로비를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어떻게 컴퓨터를 좀 잘 만들지? 뭐 이런 고민하는 사람처럼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조금 더 좋게 만들지? 그런 거 고민하고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략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 중에 중국 스쿨과 차이나 재팬 스쿨이 나눠져 있고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한 회사가 싱크탱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싱크탱크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 브루킹스 들어보셨어요? 브루킹스, 헤리티지, CSIS 뭐 이런 데예요. 스팀슨, 후보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정책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유럽 스쿨, 아시아 스쿨이 있었고 90년대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전략 전문가, 그 사람들은 고객이 누구겠어요? 공화당, 민주당. 미국 전역에 걸쳐서 얼마 전에 중간 선거했죠? 하원 의원 몇 명 뽑았습니까? 435명 뽑죠? 하원 의원들이 다 물건을 사는 고객들이에요. 주지사, 요번에 텍사스에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가 투자할 것 같은데 텍사스 여기 하원 의원 지역구가 있고 여기 하원 의원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구로 그 텍사스 대만 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싱크탱크 가서 돈 주고 상품을 사는 거예요. 그 보고서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자, 세계를 관리하는 나라이니 그렇겠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90년대 성장하면서 미국의 전략가들의 고민과 마인드는 그렇게 복잡해지고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 리포트라는 거 있는 게 넘어갈게요. 조셉 나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조셉 나이, 네, 20세기, 21세기를 대표한 가장 유명한 국제학자입니다. 조셉 나이가 나이 리포트라는 유명한 95년도에 리포트를 만든 그게 냉전이 끝났지만 아시아에 왜 미국이 계속 머물렀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로직을 만들어준 페이퍼예요. 그 나이 리포트라고 합니다. 자, 중국 스쿨, 일본 스쿨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스쿨, 일본 스쿨 사람들 중에 상대적으로 공화당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In general, 공화당에 가까운 거는, 공화당은 리버럴해요? 컨저버티브해요? 보수적이죠. 컨저버티브하죠. 그 사람들은 일본 스쿨이 많은데 중국을 상대로 한 결정적 결단을 내린 사람들은 또 공화당 인사들이 좀 있어요. 베트남 들어갔다 도마 엄청 깨지면 안 되겠네. 중국도 확 동아시아 질서에 넣어서 세판을 짜자. 누가 했습니까?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이 한 거예요. 자, 세판 짜세요 대통령. 그 아이디어를 누가 줬어요? 공화당 출신의 키신저가 줬습니다. 그런 게 있고, 반면에 in general, 일반적으로는 리버럴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컨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민주당의 프로그레시브나 리버럴한 사람들은 공화당이랑 잘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옛날처럼 그냥 군사력을 밀어붙이게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약소국이 미국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요즘은 온 세계가 시끄러워지기만 하죠. 그래서 혹시 김명대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왕성한 공공 외교라는 것을 아시아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공공외교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공공외교가? 공공외교의 반대말이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비공공외교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냥 전통외교라고 합시다. 전통외교랑 공공외교라는 뭐가 다른? 공공외교의 그 특징. 전통외교는 외교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합니다. 요번 외교전의 목표는 뭐야? 대통령이 분다 칩시다. 그러면 오케이. 에이펙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북한을 에이펙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 외교의 목표는.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돼? 미국 하원에 누구를 포섭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를 우리 우방어라고 우리한테
표를 던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교의 목표와 대상이 있어요. 전통 외교는. 공공 외교는 그런 건 아니죠. 공공 외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K-팝 좋아하게 만들고 또 목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어 배우게 만들고 뭐 이제와 한국어 처음이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네? 한국 좋아하는 그런 문화 깔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공공외교 같은 거 하면은 해외에 세종학당이라는 한글 가르치는 어학당도 깔아주고 뭐 이런 거죠. 네. 김치 뭐 이렇게 공급도 막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엄청나게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미국은 아시아 경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시아가 어떻게 되니까 점점점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가게 되죠. 2000년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은 상상을 초월하게 한 20년 동안 전개됐습니다. 20년 동안 전개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중 갈등과 같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일어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네, 동일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의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이 도와줘서 중국이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돼요. WTO라는 게 가입하게 되면서 그냥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티셔츠, 청바지,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아무거나 아무튼 뭐 이게 전 세계의 모든 마켓에 날개 돋친 듯 깔리게 됩니다. WTO 가입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두 자리 숫자 경제 성장을 한 20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충돌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돈 벌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 힘을 다른 데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른 데가 뭐 했어요? 대부분 돈 벌고 부자가 됐어요. 뭐 하고 싶어요? 정치하고 싶어 하죠. 그죠? 돈 조금 벌면 뭐 시원이라도 하고 싶어 하고, 돈 많이 벌면 국회의원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죠? 자, 돈 벌고 부자가 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쓰고 싶어 해. 뭐겠어요? 군사강대국입니다. 군사강대국화. 돈 벌고 잘 살지만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품 잡고 사는 걸로 끝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캐나다, 스위스. 세계에서 행복지수 항상 1위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덴마크. 덴마크 어디 친구 만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잘 사는 걸로, 풍자하는 걸로 그냥 끝이에요.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한 2, 3년 됐나? 혹시 보셨나? KBS가 어디서 제가 그거 보고 참 놀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무슨 행복지수 이렇게 전 세계에 그 보여주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루 무슨 이렇게 자율학습 같은 걸 해요. 6학년 아이들인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 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뭐가 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뭐 총리가 되고 싶어. 총리는 뭘 할까? 야, 왜 물어보자. 자전거를 타고 한참 가요. 그 전화를 해. 총리가 받아. 그랬더니 뭐, 총리는 뭐 하세요 평소에? 뭐, 하루 24시 일정이 어떻게 돼? 총리는 그런 거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끊어.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한 장면이 보여주는 그 편안함과 이 그 탈 권위와 그런 거라는 게 아무튼 상당히 초월했는데,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부국이 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한번 강한 나라가 되어볼까라고 관심이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표적으로 관심이 있는 나라죠. 관심이 있는 나라예요. 돈 벌고 크게 사업 성공해서 뭐 정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정치했다가 뭐 번 거 다 말아먹고 싶어도 그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중국은 강대국, 군사 강대국 프로젝트로 경제 성장을, 제가 좀 캐주얼하게 얘기한 것 같네요. 중국은 경제 성장을 군사 강대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미중 충돌이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불가피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는 꼭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
뭐 그게 언제까지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러분 머리에 넣어드리는 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세팅 방식 지금 이게 언제 된 거다? 한국전쟁을 전후에 생겨난 거다. 그죠? 우리가 항상 뭐 동서남 뭘 쳐다봐도 미국 얘기인데 국제적으로는 그 미국이 아시아에는 어떻게 들어왔다? 양자 동맹으로 들어왔다. 반면에 유럽에는 다자 동맹으로 들어갔다. 근데 50년 이후에 세팅된 동아시아가 리모델링이 없었느냐? 아니다. 큰 리모델링이 있었는 그게 언제냐? 대턴트다. 70년대에.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 중국이 질서에 들어온다. 자, 이런 걸 하셨어요. 들어온 다음에 예열 기간을 거쳐서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집니다. 자, 하나만 더 기억해 보세요. 하나만 더. 충돌의 1단계는 충돌의 퍼스트 스테이지는 사건 중심적 충돌이었어요. 세컨드 스테이지, 그 다음에는 제도 중심적 충돌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이름을 잘 지었는데 표준 경쟁적 갈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갈등은 사건 중심적이었어요. 저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건 중심으로 미중이 싸운다. 무슨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회사가 뭐 미국의 상품권을 몰래 카피했니, 뺏겼니, 안 뺏겼니, 미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중국의 인사를 감옥에 가두니 많이, 뭘 훔쳐가니, 안 훔쳐가니, 그런 거예요.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 온다고 들었는데 중국이 반대를 하니 많이, 껌껌당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 10여 년 싸우다가,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 미중 싸움은 제도적 싸움으로 옮겨갑니다. 껌껌당 싸우다 보니까 중국이 불리하게 되고 또 경제성장을 많이 이룩하다 보니까 껌껌당 싸우는 것보다 조금 더 미국에 제대로 맞서고 싶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 사이는 제도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이 뭘 만들죠? 결정적으로? 여러분 모르시려나? 아는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국제사회를 자기네 편으로 만드는데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군사력, 동맹입니다. 양자동맹, 다자동맹. 또 그거 못지않게 전 세계를 자기 영향권에 좀 묶어두게 만드는 가장 힘을 발휘하는 제도는 뭐예요? 미국이 만들고 주도하는 IMF, 월드뱅크, 지금은 사고라졌지만 WTO 이런 거죠. 그 중국이 뭘 만들었어요? 2012년 AIIB 들어보셨어요? AIIB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인프라 뱅크,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그런 거 만든 거예요. 니네만 IMF 만들어, 우리는 만들어 볼래. 아시아 국가들을 그러니까 중국판 IMF입니다. 니네만 나토라는 걸 만들어, 우리도 만들어 볼래. 상해 협력 기구라는 SCO라는 걸 만들어요. 안보 다자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기 그리면은 여기다 뭘 그리면 가려질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국이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판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돈 없으면 IMF 빌리고 물건 팔고 달러로 돈 받고,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이게 이 편안한 판이 어느 순간 굴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야 돼. 미국이 세팅한 디자인을 깨야 돼. 그죠? 여러분도 어른이 되려면 어느 순간 부모님이 세팅한 룰을 깨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깨기 시작한 게 2010년대죠. 자기네들 중심으로 은행 만들고 군사협력 대화 만들고 결정적으로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1대1로를 하면서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중국이 만드는 세팅하는 디자인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1년 싸웠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세 번째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결정적인 싸움이 뭐였어요? 2년 전에 하웨이 사태 기억나세요? 하웨이 반도체 그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누가 만든 걸 서로 쓰나 마느냐 뭐 그런 겁니다. 하웨이 부품을 한국에 쓰면 안 된다. 왜? 한미 동맹이 있으니까 한미가 군사적으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이 만든 반도체가 들어가면은 언제 해킹 당할지 모르고 뭐 그런 거죠. 표준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누굽니까? 시애틀 출신의 갑부 얼마 전에 이혼한 사람 네?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빌 게이츠가 사업에 손댄 지가 언제고 빌 게이츠가 지금도 세계 갑부 1, 2, 3등을 하는 이유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들어 놓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표준을 아무도 못 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놓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훌륭하겠지만 그거보다 뭐 더 좋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스탠다드, 표준을 장악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표준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벽을 못 깨는 거예요. 그만큼 표준 경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표준 경쟁으로 미중 갈등이 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를 미국이 개인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겁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미중 갈등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가지고 제가 뭐 다른 사람 지도를 그냥 갖고 온 건데 아무튼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 이렇게 있는데 자 중국 보세요. 중국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친한 척을 하지만 러시아랑 엄청 사이가 안 좋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계 최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쪽으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여기는 일본이 영토가 크진 않지만 저 북쪽의 쿠릴에서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의 디펜스 라인은 엄청 깁니다. 이거를 45,000 세계 최고의 무기를 갖춘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 여기를 중국이 한반도도 복잡하고 나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여기 이제 뭐 신장 위구르에서 넘어가면은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중동이 나오죠. 미국도 들어가서 본전을 못 건지는 중동인데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관심이 아예 없고 어디랑 거의 원수지간이죠. 여기 어디랑 원수예요? 재작년인가요? 하도 불안하니까 서로 그 지역에는 무기를 안 갖고 하기로 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맨손으로 싸워서 그 나라 사람 20명이 죽었는데 어디예요? 인도랑 거의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를 뻗쳐나가기도 어렵고 결국은 여기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뭘 세웠어요? 인공성을 세웠죠. 여기를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여기를 중국이 뺐느냐 안 뺐느냐 사활을 다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활을 다툼을 하다가 지금 이 열기가 얼로 살짝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대만을 놓고 살짝 지금 여기 열기가 살짝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한반도 문제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저한테 뭐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질문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놔야 되니까 별로 안 하실 거죠. 그죠? 네, 제가 이때 질문 2개나 받을게요. 한반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상 용어에서 쓸 수 있지만 그 용어가 특정 영역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커노테이션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동맹이다. 자, 뭐 도대체 동맹이 어떤 뜻이길래 그러냐? 동맹은 한마디로 적을 공유하는 거예요. 적을 공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아무 상관없는데 미국이랑 북한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남한의 적이어서 북한을 미국이 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동맹 관계라는 게 얼마나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입니까? 적으로 삼는 건 좋아. 그래서 뭐 좋진 않지만 적으로 삼았어. 오케이. 그래서 뭘 한다는 거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안보 자산을 공유하는 거잖아. 핵 공유니 뭐 B1B 폭격기가 뭐 왔다가 가니 마니 그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걔네 안보 자산을 우리한테 공유합니까? 적을 공유하고 때문인 거죠.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루와 방기 이건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중요한 건데 정외과나 국제학을 전공한 학생이 없다면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인트레먼트 최근에 옛날 영화인데 자주 하던데 인트레먼트 영화 보셨어요? 인트레먼트죠? 그 얼마 전에 죽은 션 코넬리 나오고 캐서린 무슨 존슨 뭐 영화 안 보셨어요? 인트레먼트 안 보셨어요? 네. 몇 개 들어가는 겁니다. 몇 개 들어가는 거 뭐 안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맹은 힘이 비슷한 나라끼리 맺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미동맹처럼 힘이 센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 맺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동맹은 양자 동맹의 경우에 힘이 센 미국과 힘이 약한 한국이 맺었을 때 초기 시점에서 동맹의 균형점은 이쯤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한국이 경제성장하고 민주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차츰 번듯한 국가가 되면서 이 균형점은 한국에게 조금 더 편리한, 유리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균형점은 항상 이동을 해요. 동맹 관계 균형점은 이동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또 하나. 동맹은 적을 공유하는 거죠. 국가안보 자산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뭐 훈련도 같이 하고, 북한이 도발하면은 보통 잘 막아야 되고, 그죠? 한미 협조해서 뭐 아시아 안보도 책임지고 이런 거 해요.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자, 한국과 미국의 동맹 목표는 뭐예요? 한반도의 유사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멋있죠? 그거 갖고 다툴 일 있겠어요? 회의하면 그거 갖고 회의하면 10분이면 끝나겠죠? 2002년도 의정부에서 노무현 2001년도인가? 의정부에서 2002년도? 2003년도? 네, 의정부에서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다가 방과 후에 집에 가는 효선이 미선이 중학생이 탱크에 깔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촛불이 난리가 나고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아 전체의 이 상황은 미순이, 효선이 가족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슬프고 가슴이 뭐 내려지는 사안은 없을 겁니다. 그 가족에게. 아시아 평화와 번영과 아시아와 전쟁이 나서 몇백만 명이 죽는다. 그 전쟁을 방지하는 논의도 엄청나고 중요한 거죠. 이 두 개의 제가 경중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근데 이거 갖고는 다툴 일이 없어요.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약속하지 않는데 누가 실행했습니까? 땅땅땅. 이게 훈련 중이어서 그 탱크를 조정한 병사를 한국 코트에 세울 수 있니 없니, 비용을 누가 분담하니 아니니, 이거 갖고는 맨날 며칠 싸웁니다. 미일 동맹이 아까 제가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미국의 동맹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걔네들도 공산권의 확장을 억제하고 아시아 평화 번영을 위해서 미일이 공동을 채무시는 땅땅땅. 뭐 그거 싸울 일 뭐가 있어요? 그죠? 미일 동맹이 지금
그 오랜 역사에서 가장 위기가 있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92년인가 3년도에 오키나와에 휴가를 나온 해병대 병사가 일본 여자 중학생 학생을 강간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잘 다투지 않던 일본 총리와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엄청 설전을 하고 그런 겁니다. 동맹을 관리하고 잘 매니저블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그 잔여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좀 부적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 여기에서는 싸울 일이 있지만 그냥 다 참고 잘 넘어가는데 의도하지 않은 영역에서 사건이 발생해요. 뭐 이거 갖고는 안 싸우다가 이태원에 무슨 미군이 휴가 나왔다가 술집에 여종업을 살해를 하고 대한민국도 난리가 나는 거죠. 한미가. 그래서 동맹 관계에는 요 리지주얼이라는 영어 표현 아세요? 중요한 게 그 주변부 영역 리지주얼 섹터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또 오해해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동맹이 생긴 거 다 아시고, 점점점 동맹은 군사 영역에서의 약속이지만 비군사 영역으로 점점점 동맹 영역은 확장되어 왔습니다. 확장되어 왔고, 자, 동맹에 대한 두 가지 해석,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TMI 저는 TMI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이데올로지인 게 모든 게 이념적으로 분리돼요. 저는 요즘은 별로 그런 편이 아닌데도 제 집사람이랑 언젠가부터 집에서 정치 얘기를 서로 못하겠어요. 얘기하면서 말이 길어지면 지금 가족하고 정치 얘기는 못하겠고, 그리고 서울에서는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택시 탈 때 항상 걱정이 돼. 기사가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했으면 그냥 뻔하죠. 대통령 욕을 하거나 야당 대표를 욕을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좀 조용히 갔으면, 그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미동맹을 보죠. 상대적으로 보수주의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어쨌든 50년대 한국 전쟁하고 북한에 못 내려오게 하려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없었던 빈곤한 자원을 국방에 투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0년, 70년, 80년 한국의 그런 경제 성장 불가능했습니다. 그건 제가 단언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한미동맹이 막아주고 거기에 발생하는 한국의 다양한 자산들을 경제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그런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동맹을 접근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동맹을 미국에 맺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기분 나쁜 일 많고 자존심 상하는 일 많죠.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았습니다. 미국 대신 중국이나 일본과 동맹을 맺었다면 우리가 자존심 상할 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어쨌든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각이고, 또 다른 시각,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책임을 진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거는 우리의 착시현상이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가져간 이익은 더 크다. 이런 거죠. 미국의 이익을 위한 창전과 지원이었지 한국을 위한 건 절대 아니다. 결국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오른쪽 끝에 미국의 퍼머넌트한 아주 공고한 한반도 안에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은 매우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다른 관점에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여러분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돌이켜보면은 경제성장하는 요인도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이 아니었더라도 한국은 성장을 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첨예하게 두 가지 관점이 이렇게 상반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중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미국적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좋고 미국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그래도 상위 정치, 하위 정치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하이 폴리틱스, 로 폴리틱스. 자,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로 폴리틱스라고 봅시다. 하위 정치. 어떤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서 돕는 거, 뭐 과학기술의 영역의 문제, 무슨 뭐 사회문화적 교류 이런 영역의 일들이 있어요. 하이폴리틱스에서는.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안보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2차 세계대전 2번을 거치면서 유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럽은 더 이상 어느 한 나라가 유럽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독일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자원, 그거 뭐죠? 철강, 석탄, ECSC 뭐 공동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협력을 했어요. 그죠?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러피안 유니온이라는 정치적 협력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서의 성과가 얘는 어려워서 이건 먼저 시작 못해요. 이거 성과가 이거 어려워서 먼저 시작 못하고 여기에 성과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환 효과라고 해요. 스필 오버 이펙트예요. 역사상 최초로 야당의 입장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모두 대통령 선거는 여당 후보만 됐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다른 누구보다도 북한 문제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뭘 해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킨다든지 정치적談판을 한다든지 너무 어려워. 북한의 거부감은 심해. 뭘 합니까? 경제 지원하고 비료 주고 이산가족 방문하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통틀어서 햇볕 정책, DJ 햇볕 정책, 선샤인 팔러시. 북한의 옷을 벗기는 것은 강풍과 눈보라가 아니고 햇볕이다. 그런데 전환 효과가 발생을 안 해. 전환 효과가. 개성공단 10년 들어갔고 금강산도 한 8년 9년 들어갔고 사실인지 뭐 소문인지 얼마를 지원을 해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그 비공식 소문은 뭘 기대하고 예를 들 때 마치 유럽의 경제사회적 교류가 유러피안 유니온을 만들어내듯이 유럽과 돈도 하나밖에 안 쓰잖아요. 영국 말고는. 그런 전환 효과를 기대했는데 발생을 안 해요. 전환 효과는커녕 남남 갈등, 북한이 변화를 했더니 우리가 변하네? 이런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도 그래. 한중일 3국이 합한 GDP가 전 세계 GDP의 25%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의 중국의 경제가 30%예요. 한국 GDP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중일은 완전히 거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정치 안보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민감하고 서로 싫어하고 반감이 크잖아요. 서구식 관점의 스필오버가 발생을 안 합니다. 동아시아 동북안 안 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한 300년 근대를 지난 한 300년 정도 지난 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하면은 나라가 언제 국가가 언제 생겼어요? 국가가 있었죠. 자, 고등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근대 시작 언제부터입니까? 근대 국제질서의 시작 언제부터예요? 베스트팔렌주약 언제입니까? 1948년 베스트팔렌주약 이후로 근대 국가가 탄생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회계사 시간에. 근대가 한 300년 됐습니다. 근대 이후에 국가라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나라에 뭐 출생 신고해야 되고 세금 내면 나라가 여러분 목숨이랑 신체적 보호해주고 어딜 가도 한국 사람으로서 패스포트 들고 다니고 이런 게 근대국제 질서예요. 근대국제 질서인데 근대국제 질서에서 생겨난 나라들은 다 꿈을 꾸고 첫 번째 꿈이 뭘까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이 돼서 먹고 사는 걸 해결하죠. 무슨 뭐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무슨 뭐 좁은 문 뭐 이런 뭐 앙드레 지드라 스탕달 소설 같은 거 보세요. 19세기 18세기 유럽이 얼마나 가난하고 도시 빈민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걸 해결하는 산업화의 모든 국가가 꿈입니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나라들의 그 다음 꿈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거.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이 소리를 지르고 그 명연설을 하는 게 68년도예요. 미국의 모든 성인이 피부색과 학식과 남녀 구분 없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게 불과 몇십 년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훔쳐한다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어려운 과제입니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한 나라가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 한국은 한국식으로 했죠. 민주주의는 누가 해결했어요? 먹고 사는 건 누가 해결했어요? 한국식에서는 박정희를 해결한 거예요. 박정희로 제가 좀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물론 논리는 뭐 더 정교하게 돼야 되겠지만 민주화됐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부분 유럽 국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뭐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소속돼 있는 학과 이름을 말씀드렸죠. 자, 1995년도에 김영삼이 뭐라고 했다? 세계화의 원년이라고 했다. 먹고 사는 것과 민주주의를 성취한 국가의 다음 꿈은 뭐냐? 외교 잘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번듯한 나라. 거기에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미중 옆에 있고 북한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다 했는데 질문을 못 받았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여러분 다 너무 영리하셔서 이해 다 하신 걸로 알고 여러분과의 짧지만 아쉬운 만남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예민 교수님 생각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시간 내서 멀리서 와주신 박예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